이거 받아라. 은주가 캐리어에 짐을 정리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갑순 여사가 들어왔어요. 8년을 모신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전처를 다시 불러들였고 은주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이 집을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순 여사가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손바닥에 낡은 열쇠 하나가 쥐어졌습니다. 해운대 뒷골목에 빈 가게 하나 있다. 가서 문 열어봐라. 어머님, 이게 뭐예요? 갑순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아서서 방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부산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베란다 창틈으로 스며들었어요. 은주는 맨발로 베란다에 나가 물뿌리개를 들었습니다. 화분 위로 물이 떨어질 때마다 마른 흙이 축축하게 젖어갔죠. 제라늄, 봉선화, 작은 허브 화분 하나. 많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갑순 여사에게 허락을 받고 한 칸씩 늘려온 화분들이었어요. 은주는 잎사귀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습니다. 밤새 추웠을 텐데도 잎끝이 팽팽했죠. 그걸 확인하고 나서야 은주는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마 위에 밥과 김이 올라갔습니다. 하은이 도시락에는 하트 모양 김밥을 넣었어요. 준서 도시락에는 공룡 모양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밥알을 손바닥으로 눌러 머리를 빗고 김으로 눈을 오려붙였죠. 손끝에 밥풀이 달라붙었습니다. 은주는 그 밥풀을 떼어내지 않고 다음 주먹밥을 빚었어요. 내가 낳은 아이들이 아닌데 왜 이렇게 예쁜 걸까? 은주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락을 쌀 때, 잠든 아이들 이불을 덮어줄 때, 준서가 그린 그림을 넘겨볼 때, 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은주는 손을 더 바쁘게 움직였어요. 생각이 깊어지기 전에 손이 먼저 이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시락 2개를 보자기에 싸서 식탁 위에 놓았을 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동현이었어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만지며 내려왔습니다. 은주가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동현은 식탁 위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만 부엌까지 울렸죠. 은주는 그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행주를 집어 식탁을 닦았습니다. 갑순 여사의 아침 약을 챙길 시간이었어요. 은주는 쟁반 위에 죽 한 그릇과 약봉지를 올려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갑순 여사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다리 한쪽을 끌며 몸을 일으키는 모습이 힘겨워 보였습니다. 은주가 죽을 내밀자 갑순 여사는 받아들며 한마디 했어요. 죽이 좀 되다. 네, 어머님. 내일은 좀 더 묽게 쓸게요. 갑순 여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도 더 묻지 않았어요. 8년째 반복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은주가 약봉지를 뜯어 손바닥 위에 올려드리면 갑순 여사가 물과 함께 삼키고 은주가 빈 그릇을 가져가는 것까지가 한 세트였죠. 현관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은이가 신발을 신으며 엄마 다녀올게 하고 외쳤어요. 준서는 현관에서 은주의 허리를 꼭 안고 매달렸습니다. 은주가 웃으며 준서의 등을 토닥였어요. 준서야, 늦겠다. 어서 가. 준서가 손을 놓고 뛰어나갔습니다. 은주는 현관문이 닫힐 때까지 서서 지켜보았어요. 아이들이 은주를 엄마라 부르기 시작한 건 재혼 3년 차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줌마였어요. 그러다 하은이가 먼저 은주 엄마로 바꿨고 어느 날 준서가 엄마라고 불렀죠. 은주는 그날 설거지를 하다가 수세미를 놓쳤습니다.
그게 그렇게 무거운 단어인 줄은 몰랐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8년 전 재혼 첫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부산 토박이 갑순 여사는 시댁 대문 앞에서 은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환영의 말은 없었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죠. 우리 손주들한테 잘 못하면 그날로 쫓겨날 줄 알아라. 그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건넨 첫마디였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뒤에서 동현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했지만 갑순 여사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은주의 친정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었어요. 아픈 시어머니의 남의 아이 둘이면 고생길이 훤하다. 제발 다시 생각해라.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갔어요. 동현을 사랑했고 현관에서 울고 있던 하은이의 눈망울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 떠난 건 갑순 여사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직후였어요. 어린아이 둘의 아픈 시어머니까지 떠안게 되자 감당하지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양육권을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간 뒤 연락을 끊었죠. 아기 준서는 방바닥에 앉아 있었고 하은이는 현관에서 엄마를 불렀습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은주는 바로 그 조건 위에 들어선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이 도망친 바로 그 자리에 은주가 섰죠. 회상에서 돌아온 은주의 하루는 계속되었습니다. 빨래를 널고 갑순 여사의 점심을 차리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아이들 학교 시간에 맞춰 간식을 준비했어요. 어느 것 하나 거창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창하지 않은 일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8년째 쌓이고 있었죠.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은주가 갑순 여사 방에 간식을 가져다 주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방 안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전화 통화 소리였습니다. 은주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또박또박했어요. 뇌졸중 후유증으로 늘 어눌하던 갑순 여사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발음이 또렷했고 억양에 힘이 실려 있었죠. 은주는 복도에 선 채 숨을 죽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갑순 여사는 이미 다리를 끌며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전화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불 밑으로 들어간 듯 했죠. 은주가 간식 쟁반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통화하고 계셨어요? 뭔 소리요? 자고 있었다. 은주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순 여사의 얼굴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어요. 은주는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등 뒤의 침묵이 이상하게 무거웠죠. 하지만 은주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은주가 아이들과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동현이었습니다. 이번 주말도 현장 나가야 해. 늦을 거야. 짧은 통보였습니다. 은주가 네, 알겠어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은이가 젓가락을 멈추고 은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은주는 하은이에게 웃어 보이며 반찬을 집어주었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설거지를 끝내고 갑순 여사의 밤 약까지 챙긴 뒤에야 은주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은주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밤바람이 화분 잎사귀를 흔들었습니다. 은주는 꽃잎 하나를 손끝으로 만졌어요. 이 집에서 은주의 이름이 붙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도 가구도 벽에 걸린 것도 전부 다른 사람의 것이었죠. 은주가 유일하게 자기 손으로 가꾸는 것은 이 베란다 화분뿐이었어요.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은주는 꽃잎에서 손을 거두고 베란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은주는 아침부터 준서의 손을 잡고 해운대 바닷가로 나갔어요. 모래사장 끝 방파제 근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준서는 스케치북을 무릎 위에 펴고 연필을 쥐었죠. 은주도 옆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바다바람이 스케치북 귀퉁이를 넘겼어요. 이건 둘만의 토요일이었습니다. 준서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걸 은주가 알아챈 뒤부터 시작된 약속이었죠. 매주 같은 자리, 같은 시간. 비가 오면 처마 밑에서 그렸고 바람이 거세면 스케치북을 손으로 눌러가며 그렸어요. 준서가 연필을 멈추고 스케치북을 내밀었습니다. 여자 한 명이 그려져 있었어요. 머리가 길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예쁘게 그렸지? 은주는 그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연필선이 삐뚤삐뚤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간 얼굴이었어요. 은주가 준서의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웃었습니다. 응, 엄마 정말 예쁘게 그려줬네. 그때 옆 벤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새엄마인데 저렇게까지 하시네요.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 학부모였어요. 은주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귓속에서 울렸죠.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준서가 올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주는 준서에게 다시 웃어 보였어요. 그 웃음이 조금 늦었다는 걸 아마 은주만 알았을 겁니다. 며칠 뒤 하은이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이 있었습니다. 은주는 반교실 뒷자리에 앉았어요. 담임 선생님이 출석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요즘 우리 엄마가를 달고 삽니다. 가정에서 안정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선생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겨우 꺼냈죠. 교실을 나온 뒤 복도 창가에 서서 한참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코끝이 찡했어요. 그 무렵 거실 벽에는 준서의 그림이 하나씩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문구점에서 작은 액자를 사와서 그림을 넣고 벽에 걸어 주었어요. 바다를 그린 그림, 꽃을 그린 그림, 공룡을 그린 그림. 준서는 새 액자가 걸릴 때마다 그 앞에서 뛰며 좋아했습니다. 하은이가 옆에서 오빠 그림만 걸어주면 어떡해. 내 그림도 걸어줘라고 투정을 부렸죠. 은주가 웃으며 그럼 하은이도 하나 그려와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하은이가 정말 그림을 한 장 들고 왔습니다. 벽 한쪽이 아이들의 그림으로 채워져 갔어요. 은주는 그 벽이 좋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기 이름이 붙은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벽만큼은 은주가 만든 것이었죠.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은주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4번 울린 뒤에야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어머니, 기침이 왜 이래요? 병원 가보셨어요? 괜찮다, 괜찮다. 감기가 좀 오래 가는 거지 뭐. 어머니는 늘 그랬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먼저 했어요. 은주도 그 습관을 닮았죠.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기침 사이사이에 말이 끊겼어요. 은주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올라가 봐야 하는데 마음은 그랬지만 몸이 이 집에 묶여 있었어요. 새벽에 갑순 여사의 약을 챙겨야 했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야 했고 하은이 학원 픽업 시간을 맞춰야 했습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이 집의 아침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은주는 그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요. 다음 날 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영은 은주의 유일한 친구였어요. 해운대 재래시장 근처에서 횟집을 하는 사람이었죠. 신호가 2번 울리고 세영이 받았습니다. 주방 소리가 뒤에서 시끄럽게 들렸어요. 세영아, 나 은주야. 요즘 어떻게 지내? 아이고 은주야, 나 지금 가게 확장 공사 중이라 정신이 없어. 나중에 내가 전화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주는 전화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친정 어머니는 아프고 세영은 바쁘고 은주의 주변이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지만요. 며칠 뒤 새벽이었습니다. 은주가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고 있는데 복도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은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끝 갑순 여사의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누군가 부엌 쪽을 살피고 돌아가는 기척이었습니다. 은주가 복도로 나갔을 때는 이미 방문이 닫혀 있었죠. 불빛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왜 이 시간에? 은주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 이상 생각을 이어가지 않았어요. 도시락을 싸야 했으니까요. 쌀물을 올리고 김을 잘랐습니다. 은주의 새벽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 지나갔어요.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동현이 또 야근이라며 나간 뒤 은주는 아이들과 셋이서 밥을 먹었어요. 하은이가 젓가락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아빠 왜 맨날 안 와? 은주는 잠깐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어요. 아빠가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빨리 끝내고 오실 거야.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떠먹었죠. 늦은 밤 동현이 돌아왔습니다. 은주가 식탁 위에 덮어놓았던 밥을 데우려고 일어섰어요. 동현의 와이셔츠 사이로 낯선 냄새가 스쳤습니다. 향수 냄새였어요. 은주가 평소에 쓰지 않는 은주의 것이 아닌 냄새였죠. 은주는 전자레인지 앞에 서서 잠깐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동현은 등을 돌리고 먼저 잠들었어요. 어둠 속에서 동현의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알림 불빛이 천장에 작게 번졌어요. 은주가 눈을 떠서 그쪽을 보았습니다. 모르는 이름으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이름은 읽히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한 번 더 깜빡이고 화면이 꺼졌죠. 은주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다시 내려앉았어요. 그 어둠 속에서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불빛이 꺼진 뒤에도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향수 냄새가 아직 베갯니에 남아있는 것 같았죠. 은주는 새벽이 올 때까지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이 학예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하은이가 무대에서 입을 의상을 만들기로 한 건 한 달 전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엄마 나 하늘색 원피스 입고 싶어라고 했을 때 은주는 바로 원단을 사러 나갔죠.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재봉틀 바늘이 천위를 달렸어요. 은주는 소매 끝단을 접어 박았습니다. 바늘이 손가락 끝을 찔렀어요. 피가 작은 구슬처럼 맺혔습니다. 은주는 손가락을 입에 물었다가 밴드를 감고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밴드를 감은 손가락으로 단추를 달고 리본을 꿰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의상이 완성되었죠. 은주는 옷걸이에 원피스를 걸어 거실 불빛 아래 펼쳐보았어요. 하늘색 천이 불빛에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소매 안쪽에 밴드를 감은 손가락으로 누른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겉에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하은이에게 의상을 입혀보았습니다. 거울 앞에 나란히 섰어요. 하은이가 치마를 잡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엄마, 나 예뻐? 은주가 하은이의 머리를 매만지며 웃었어요. 우리 하은이 제일 예쁘지. 준서가 옆에서 꽃다발을 들고 박수를 쳤습니다. 누나 멋있어. 거울 안에 셋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은주에게는 이 순간이 전부였습니다. 학예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은주는 준서의 손을 잡고 학교에 도착했어요. 준서가 작은 꽃다발을 두 손으로 안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준서에게 누나한테 줄 거지? 라고 물었고 준서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죠. 강당 객석에 앉았습니다.
무대 조명이 켜지고 피아노 앞에 하은이가 나왔어요.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하은이가 객석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은주와 눈이 마주쳤어요. 하은이가 살짝 웃고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첫 음이 울렸습니다. 은주는 무릎 위에서 두 손을 꼭 쥐었어요. 하은이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일 때마다 은주는 지난 8년이 그 선율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락을 싸던 새벽 학부모 상담에서 들었던 우리 엄마가 거울 앞에서 함께 웃던 아침,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은주는 참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 순간이 은주에게는 엄마로서 가장 충만한 순간이었어요. 공연이 끝났습니다. 은주는 꽃다발을 챙겨 복도로 나갔어요. 준서가 꽃다발을 들고 앞서 뛰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낯익은 여자가 하은이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하은이의 어깨를 감싼 팔, 긴 생머리, 은주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코트. 여자가 하은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엄마 왔어, 하은아. 수진이었습니다. 8년 만이었어요. 은주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손에 들린 꽃다발의 셀로판 포장지가 구겨지는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하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과 은주를 번갈아 보는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은이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죠. 은주는 수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며칠 전 밤의 기억이 겹쳐 올라왔어요. 동현의 와이셔츠에서 나던 낯선 향수 냄새, 어둠 속에서 깜빡이던 휴대폰 알림 불빛, 모르는 여자 이름. 은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동현은 이미 수진과 연락하고 있었던 겁니다. 복도에 동현이 서 있었어요. 수진의 옆이었습니다. 은주를 바라보는 동현의 눈에는 미안함이 아니라 이미 무언가를 정해버린 사람의 굳은 기운이 담겨 있었죠. 은주는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은주는 꽃다발을 하은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하은이가 꽃다발을 받아들고 은주를 올려다보았어요. 은주는 하은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고 돌아섰습니다. 준서가 은주의 손을 잡고 따라왔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동현이 거실에서 은주를 불러앉혔어요.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돌아왔어. 아이들한테는 친엄마가 필요해. 은주는 동현을 바라보았습니다. 8년 동안 내가 키웠어요. 내가 엄마예요. 동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선을 피했습니다. 은주를 똑바로 보지 못하는 그 눈이 어떤 말보다 분명한 대답이었죠.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친정 오빠였습니다. 은주야, 어머니 입원하셨어. 상태가 안 좋으시대. 은주는 전화기를 쥔 채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집이 무너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은주가 기댈 곳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 지금 어떡하면 되는 거지? 그 밤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가 방문을 열고 내다보았어요. 수진이 동현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어요. 시어머니 재산 정리는 해놓은 거야? 동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은주는 방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수진이 돌아온 이유가 아이들이 아니라는 걸 은주는 그 한마디로 알아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주가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고 있는데 현관에서 소리가 났어요. 고개를 돌리니 수진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수진의 발이 은주의 시선 안에서 천천히 마룻바닥을 밟았어요. 은주는 도시락 뚜껑을 닫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어요. 뚜껑을 덮고 보자기를 묶고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게 은주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수진이 들어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은주가 아침에 베란다 문을 열었을 때 화분 하나가 사라져 있었어요. 제라늄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바닥에 흙자국만 남아 있었죠. 거실로 나오니 수진이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선반 위 소품을 하나씩 들어보고 커튼을 만져보고 벽을 훑어보았어요. 수진이 베란다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인테리어 취향이 좀 촌스럽네요. 그 말과 함께 수진이 베란다 화분들을 검은 쓰레기 봉투에 넣기 시작했어요. 봉선아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봉투 안에서 흙이 쏟아지는 소리가 났어요. 뿌리가 화분 벽에서 떨어지며 끊기는 감촉이 은주의 손끝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허브 화분이 그 다음이었어요. 은주가 준서와 함께 씨앗을 심었던 화분이었습니다. 준서가 매일 아침 물을 주겠다고 작은 컵을 들고 왔던 화분이었죠. 수지는 그것을 모를 겁니다. 봉투에 넣으면서 손에 묻은 흙을 탁탁 털었어요. 화분 조각이 봉투 안에서 깨지는 소리가 베란다에 울렸습니다. 은주는 베란다 문 앞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데 소리를 낼 수가 없었죠. 수진이 마지막 화분까지 봉투에 넣고 베란다를 나갔습니다. 빈 베란다에 바람만 들어왔어요. 은주는 흙자국이 남은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거실에서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 벽에 걸린 액자들을 내리고 있었어요. 준서의 그림이었습니다. 바다를 그린 그림, 꽃을 그린 그림, 공룡을 그린 그림. 은주가 문구점에서 하나씩 액자를 사다가 끼워 넣고 벽에 못을 박아 걸어주었던 것들이었죠. 수지는 액자를 하나씩 떼어 바닥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 자리에 인터넷으로 주문한 듯한 풍경 사진 액자를 걸었어요. 은주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은주보다 먼저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준서였습니다. 방문 앞에 서서 자기 그림이 벽에서 내려지는 것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술이 꼭 다물려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대신 눈이 벽에 붙은 채 떨어지지 않았죠. 8살 아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조용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주의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준서에게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주가 한 발 옮기기 전에 하은이가 먼저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하은이의 손이 작고 따뜻했습니다. 은주는 그 손을 잠깐 쥐었다가 먼저 놓았어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하은이를 보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아이들 앞에서 울면 안 된다는 걸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은주 앞으로 왔어요. 팔짱을 끼고 은주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혼란을 주지 마세요. 이제 친엄마가 돌아왔으니까요. 동현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은주는 동현을 보았습니다. 동현이 한마디만 해주면 되었어요. 하지만 동현의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수진에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본 적이나 있어요? 동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짧았어요. 단 2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2글자가 은주의 말을 잘랐죠. 하은이가 식탁에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준서가 은주 쪽을 바라보았어요. 은주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은주의 말이 닿는 자리는 이미 없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 갑순 여사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은주가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모시기엔 좀 힘들어서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8년 전 수지는 갑순 여사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간병이 싫다며 아이들을 두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돌아와서 하는 첫 마디가 요양원이었어요. 간병을 하기 싫은 건 8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았죠. 달라진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를 치워야 재산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계산이 붙은 것이었어요. 갑순 여사가 수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입은 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은주의 시선에 걸렸습니다. 뇌졸중 후유증 환자의 흐리고 풀린 눈이 아니었어요. 상대를 꿰뚫는 또렷한 눈이었습니다. 은주만 그 이질감을 알아챘어요. 복도에서 걸음을 멈추고 방안을 들여다보던 은주는 갑순 여사의 그 눈과 마주쳤습니다. 갑순 여사가 시선을 거두었어요. 수진이 대답을 기다리다 혼자 방을 나갔죠.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은주는 방에서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쳐놓았어요. 종이 위에 인쇄된 글자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 선명했습니다. 8년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 집에 은주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빈 베란다가 먼저 말해주었고 빈 벽이 다시 말해주었죠. 서류보다 이 집이 먼저 은주를 내보내고 있었어요. 은주는 서류를 접어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 아이들 방 앞에 섰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하은이와 준서가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서의 볼에 베개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하은이가 잠결에 이불을 걷어차고 있었죠. 은주는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틀을 잡은 채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아이들을 두고 내가 나가야 하는 건가? 은주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고 문 안쪽에는 잠든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사이의 거리가 어둠 속에서 아득했습니다. 결국 은주는 그 자리에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방 앞에서 한참을 서다가 문틀에서 손을 떼고 돌아섰어요. 복도가 길게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주는 식탁에 앉아 이혼 서류를 펼쳤어요. 도장을 꺼냈습니다. 동현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죠. 은주를 보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식탁 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도장을 종이 위에 찍었습니다. 조용한 부엌에 그 소리가 울렸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은주에게는 무엇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도장 하나로 끊어지는 순간이었죠. 도장을 내려놓은 은주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동현이 서류를 가져갔어요. 둘 사이에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캐리어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렸습니다. 옷가지를 넣었어요. 세면도구를 넣었습니다. 8년을 살았는데 캐리어 하나가 다 차지 않았어요. 은주의 이름이 붙은 것이 원래 이 집에 많지 않았다는 걸 짐을 싸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손끝에 종이가 닿았어요. 서랍 안쪽 깊은 곳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꺼내보니 작은 스케치 한 장이었어요. 준서가 은주에게 직접 건넸던 그림이었습니다. 거실벽에 걸어주었던 액자 속 그림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준서가 은주에게만 살짝 내밀며 이건 엄마만 갖고 있어라고 했던 그림이었죠. 연필로 그린 여자가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삐뚤삐뚤한 선, 크기가 맞지 않는 손,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간 얼굴. 은주는 그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종이가 눈물에 젖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서둘러 캐리어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옷 사이에 끼워 구겨지지 않게 했어요. 캐리어 지퍼를 닫고
방을 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갑순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며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은주 앞에 섰습니다. 갑순 여사의 손에 낡은 열쇠가 하나 들려 있었어요. 금속이 달아 빛이 바랜 열쇠였습니다. 갑순 여사가 은주의 손을 잡고 그 열쇠를 쥐어주었어요. 해운대 뒷골목에 빈 가게 하나 있다. 가서 문 열어봐라. 은주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갑순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은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한 번, 그리고 놓았어요. 그 악력이 은주의 손바닥에 깊이 남았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힘이 빠져 있어야 할 손이었어요. 그런데 은주의 손을 감싼 그 힘은 단단했습니다.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도도 따뜻했어요. 은주는 느꼈습니다. 이 손이 아픈 사람의 손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갑순 여사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지만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죠. 갑순 여사가 돌아섰습니다. 방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주의 눈이 갑순 여사의 뒷모습에 붙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를 절지 않았어요. 8년 동안 한쪽 다리를 끌며 절뚝거리던 시어머니가 두 발로 똑바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기울어짐 없이 고든 걸음이었어요. 은주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뒤쫓아가려고 한 발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멈추었어요. 갑순 여사의 방문이 닫혔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죠. 은주는 열쇠를 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바닥에 열쇠의 톱니,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어요. 갑순 여사가 손을 잡아주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어머님이 걸었어. 멀쩡히 걸었어. 8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약을 챙기고 죽을 끓이고 다리를 주물러 드렸어요. 갑순 여사가 화장실에 갈 때면 부축해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갑순 여사는 걸을 수 있었던 걸까요? 은주는 알 수 없었어요. 알 수 없었지만 방금 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은주는 뒤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따져 묻지도 않았어요. 갑순 여사가 은주에게 열쇠를 쥐어주며 손을 꼭 잡았던 그 힘. 그 힘이 대답 대신이라는 걸 은주는 느꼈습니다. 은주는 캐리어를 들고 방을 나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거실에서 수진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동영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죠. 은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어요.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골목 바닥 위를 굴렀어요. 은주의 발소리와 바퀴 소리만 골목에 울렸습니다. 골목 끝에서 은주가 걸음을 멈추었어요. 한 번만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8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자고 있는 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열쇠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갑순 여사의 편지 마지막 문장을 은주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은주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열쇠가 은주의 손 안에서 체온을 받아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은주가 캐리어를 끌고 도착한 곳은 세영의 횟집이었습니다. 해운대 재래시장 골목 안쪽 간판 글씨가 반쯤 바랜 작은 가게였어요. 은주가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세영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은주의 얼굴을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밥부터 먹고 생각하자. 세영이 회 한 접시를 썰어내왔습니다. 은주는 젓가락을 들었어요.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씹다가 눈물이 났어요. 젓가락을 놓고 울었습니다.
울다가 다시 젓가락을 들었어요. 먹다가 또 울었죠. 세영은 옆에 앉아 말없이 물잔만 채워주었습니다. 은주가 8년간의 이야기를 쏟아내지 않아도 세영은 알고 있었어요. 그 울음이 어디서 오는 건지. 밤이 되어 세영이 횟집 다락방에 이불을 깔아주었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시장 골목의 불빛이 보였어요. 은주는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캐리어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열쇠 태그에 주소가 적혀 있었죠. 은주는 손가락으로 그 글씨를 더듬었습니다. 갑순 여사의 뒷모습이 떠올랐어요. 다리를 절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던 그 걸음. 은주의 손을 꼭 쥐었던 그 악력. 열쇠를 쥐어주면서도 설명하지 않았던 그 침묵. 은주는 열쇠를 가슴 위에 올려놓은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은 끝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주는 세영에게 인사를 하고 횟집을 나섰어요. 열쇠 태그에 적힌 주소를 따라 해운대 뒷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도로에서 한 블록 안쪽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간판 없는 가게가 하나 보였습니다. 셔터가 내려져 있었어요. 2층 건물이었습니다. 은주는 문 앞에 섰어요.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죠. 열쇠를 자물쇠에 꽂고 돌렸습니다. 금속이 맞물리며 풀리는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셔터를 올리고 안쪽 유리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 빛이 들어왔어요. 먼지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왼쪽 벽에 화훼용 냉장고가 있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안은 비어 있었지만 선반이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작업대가 놓여 있었어요. 나무 상판 위에 흠집이 없었습니다. 뒤쪽 선반에는 리본과 포장지가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구석에 물올림 양동이까지 세팅되어 있었죠. 꽃집이었습니다. 은주의 무릎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게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입을 벌렸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깨만 떨렸죠.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은주는 일어나 작업대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 통장 하나와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은주는 편지 봉투를 집어들기 전에 통장을 먼저 펼쳤습니다. 은주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잔액을 보았습니다. 1억 원이었어요. 은주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가게 세팅만 해놓은 게 아니었어요. 자리 잡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돈까지 넣어둔 겁니다. 은주는 통장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한참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봉투 안에서 접힌 편지지가 나왔어요. 갑순 여사의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했어요. 획이 흔들리는 글씨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쓴 게 느껴졌죠. 은주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뇌졸중 오고 나서 진짜 죽는 줄 알았다. 근데 낫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 은주의 손이 멈추었어요. 낫고 나니까 그 세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나은 걸 숨기면 다 보일 것 같았다. 멀쩡한 시어미 앞에서는 누구나 잘한다. 아픈 시어미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진짜다. 8년간의 새벽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매일 아침 챙기던 약봉지, 죽 한 그릇, 다리를 주물러드리던 손. 갑순 여사가 화장실에 갈 때마다 부축하던 팔. 그 모든 시간 동안 갑순 여사는 은주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첫째 며느리는 내가 쓰러지니까 도망갔다. 너는 내가 아파도 새벽에 약을 챙겼다. 그게 답이었다. 코끝이 찡했습니다. 편지지 위로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 은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천장을 보며 참았습니다. 네가 베란다에서 꽃 만질 때 얼굴이 달라지는 거 내가 몇 년을 봤다.
언젠가 밥 먹다가 나중에 꽃집 하나 해보고 싶다고 했지. 너는 잊어버렸겠지만 나는 기억한다. 은주는 편지를 든 손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언제였는지도 가물가물한 어느 저녁 밥을 먹다가 무심코 한마디 했던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작은 꽃집이라도 하나 하면 좋겠다. 대화 중에 툭 흘린 말이었습니다. 누가 크게 반응한 것도 아니었어요. 은주 본인도 그 말을 한 것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순 여사는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억해서 이 가게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 가게에서 내 이름으로 꽃 피워라. 뒤도 돌아보지 마라.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은주는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서랍 안쪽을 다시 살폈습니다. 접힌 서류가 하나 더 있었어요. 상가 등기부였습니다. 소유자 이름란에 은주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증여일자는 1년 전이었습니다. 은주가 아직 그 집에서 도시락을 싸고 있을 때 갑순 여사는 이미 이 가게를 은주의 이름으로 넘겨놓았던 겁니다. 은주가 쫓겨나기 훨씬 전부터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어졌어요. 새벽마다 부엌 불을 슬쩍 확인하고 돌아가던 기척. 방 안에서 들리던 또박또박한 전화 통화 목소리. 은주의 손을 잡았을 때의 단단한 악력. 갑순 여사는 8년 동안 아픈 척을 하면서 은주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시험이었고 동시에 관찰이었어요. 그리고 그 끝에 이 가게를 놓아둔 것이었죠. 은주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가게 바닥에 앉은 채 창으로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았어요.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마라. 은주는 그 문장을 속으로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빈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냉장고, 작업대, 선반, 양동이. 아직 꽃은 없었지만 은주의 이름이 이 안에 있었어요. 은주는 그날 가게 바닥에서 일어나 문을 잠그고 세영의 횟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 위에 앉아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뒤도 돌아보지 마라. 그 문장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은주는 꽃시장으로 나갔어요. 부산 꽃시장은 새벽 4시부터 열렸습니다. 은주가 도착했을 때 시장 안은 이미 물과 꽃 냄새로 가득했어요. 양동이마다 장미, 카네이션, 거베라, 안개꽃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한 줄씩 천천히 걸으며 꽃을 살폈어요. 줄기를 손으로 만져보고 잎의 탄력을 확인했습니다. 꽃상인이 말을 걸었어요. 꽃집 새로 여나보네.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자 실감이 났어요. 내가 꽃집을 여는구나. 은주는 장미 2단, 카네이션 1단, 안개꽃 1단을 골라 담았습니다. 양손에 꽃을 안고 시장을 나오는 은주의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가게에 도착해 셔터를 올렸습니다. 작업대 위에 꽃을 내려놓았어요. 칼을 꺼내 줄기를 사선으로 잘랐습니다. 칼이 줄기를 자를 때마다 풀냄새가 올라왔어요. 잘린 줄기를 물올림 양동이에 하나씩 세웠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꽃을 종류별로 넣었어요. 빈 선반이 색깔로 채워지기 시작했죠. 리본을 풀어 길이를 재고 가위로 잘랐습니다. 포장지를 작업대 위에 펴서 크기별로 재단했어요. 손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시댁 베란다에서 화분을 만지던 손이 이제 자기 가게에서 자기 꽃을 다듬고 있었죠. 해가 떠서 골목에 빛이 들어올 때쯤 세영이 가게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고 작업대 위를 훑어보았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야, 제대로 하네. 세영은 그날부터 재래시장 인맥을 돌며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해운대 뒷골목에 꽃집 하나 열었는데 솜씨가 좋다.
생선 가게 사장님, 떡집 아주머니, 반찬 가게 사모님까지 세영이 아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전했죠. 간판을 걸 차례였습니다. 은주는 작은 간판 가게에 가서 글씨를 넣었어요. 은준의 꽃방. 간판이 골목벽에 걸렸습니다. 은주가 골목 건너편으로 건너가 올려다보았어요. 자기 이름이 적힌 간판이 거기 있었습니다. 은주의 48년 인생에서 자기 이름이 어딘가에 걸린 건 처음이었어요. 내 이름이네. 내 가게에 내 이름이 붙었네. 은주는 한참 서서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고개를 돌려 쳐다볼 만큼 오래 서 있었어요. 며칠 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할머니 한 분이었어요. 장미 한 다발만 예쁘게 싸줘.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미 5송이를 골라 안개꽃을 곁들이고 포장지로 감쌌어요. 리본을 묶는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할머니가 돈을 내고 꽃다발을 받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은주 혼자 남았어요. 카운터 위에 첫 매출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폐 몇 장이었어요. 은주는 그 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돈이네. 혼잣말이었어요. 시댁에서 8년 동안 살림을 했지만 은주의 이름으로 된 수입은 없었습니다. 생활비를 받아 쓰는 것과 내 손으로 번 돈은 달랐어요. 카운터 위 지폐가 전부였지만 그 전부가 은주의 것이었죠.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매출을 정리하고 내일 시장에서 들여올 꽃 목록을 적었어요. 불을 끄려다가 은주가 멈추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어요. 갑순 여사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가게를 열었다고, 첫 손님이 왔다고, 첫 매출이 생겼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마라. 은주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전화기 위에 잠깐 머물렀다가 떨어졌습니다. 갑순 여사 쪽에서도 연락이 없었어요. 은주가 혼자 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갑순 여사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적이 되어서가 아니라 지켜보기 위해 물러서 있는 침묵이었죠. 은주는 캐리어에서 준서의 스케치를 꺼냈습니다. 꽃을 든 여자가 그려진 삐뚤삐뚤한 그림이었어요. 작업대 옆 벽에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이 가게에서 처음으로 벽에 걸린 것이었어요. 냉장고 안에는 꽃이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리본이 있었고 벽에는 준서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은주의 가게가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죠. 가게 불을 끄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골목으로 나오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부산 바다 쪽에서 오는 바람이었습니다. 시댁 베란다 창틈으로 들어오던 것과 같은 바람이었지만 지금 은주가 서 있는 곳은 자기 가게 앞이었어요. 그때 주머니 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가 아니었어요. 하은이였습니다. 은주가 전화를 받았어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은주는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골목 불빛 아래에서 은주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 은주는 골목 불빛 아래에서 한참 전화기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목 안쪽이 뜨거웠어요.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엄마도 보고 싶어. 하은이가 전화 너머로 코를 훌쩍였어요. 은주는 울음이 새어나가지 않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에도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지 못했어요. 그 뒤로 아이들의 소식이 하나씩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아이들에게 무관심해졌다는 건 하은이의 전화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아침에 도시락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싸주지 않았어요. 하은이가 빈 가방을 들고 학교에 갔죠. 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주가 매일 새벽 하트 모양 김밥과
공룡 모양 주먹밥을 넣어주던 도시락이 사라진 겁니다. 하은이가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몰래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엄마, 준서가 밥을 안 먹어. 아침에 아무것도 안 나와. 은주는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당장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이제 그 집 사람이 아니었어요. 법적으로 남이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유리문 너머로 작은 그림자가 보였어요. 준서였습니다. 교복 위에 점퍼를 입고 가방을 맨 채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죠. 은주가 문을 열었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들어 은주를 올려다보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준서가 안으로 들어와 뒷방에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준서는 학교가 끝나면 꽃집으로 왔습니다. 뒷방 작은 책상에서 숙제를 하고 은주가 만들어주는 김밥을 먹었어요. 은주는 예전처럼 공룡 모양 주먹밥을 빚었습니다. 준서가 접시 위 주먹밥을 보고 웃었어요. 꽃집에 온 뒤 처음 보는 웃음이었죠. 은주는 그 웃음을 보고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져서요. 밥풀을 떼는 척하며 참았어요. 준서는 숙제를 끝내면 작업대 옆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크레파스와 도화지를 꺼내 가게 안 풍경을 그렸어요. 냉장고 안에 꽃, 리본이 걸린 선반, 작업대 위에 가위. 준서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꽃집이 종이 위에 옮겨졌죠. 은주가 그 그림을 벽에 걸어주었습니다. 테이프로 붙였던 스케치 옆에 새 그림이 나란히 놓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그림들이 한때 어떤 벽에 걸려 있었는지, 거실벽에서 수진의 손으로 내려졌던 그 그림들이 이제 꽃집벽에서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준서가 울면서 꽃집으로 뛰어왔어요. 가방도 없이 점퍼만 입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은주의 허리를 붙잡고 얼굴을 묻었어요.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은주가 무릎을 꿇고 준서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한참을 달래고 나서야 준서가 말했습니다. 수진 아줌마가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래. 엄마 행세하는 거래. 은주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가슴 안쪽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은주는 준서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준서의 볼에 묻은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주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안 가. 준서가 은주의 목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은주는 준서를 안은 채 한참을 가게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하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병원에 실려갔어. 갑순 여사가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은주는 앞치마를 벗으며 가게를 나섰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에게 갑순 여사의 이름을 말했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시죠? 은주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이혼한 전 며느리였죠. 가족만 면회 가능합니다. 간호사의 말이 짧았어요. 은주가 사정했습니다. 저 보호자는 아닌데 그래도 한 번만 뵐 수 없을까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규정이었습니다. 은주는 더 말하지 못했어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의료진이 오가는 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은주는 거기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8년 동안 매일 새벽 약을 챙기고 죽을 끓이고
다리를 주물러들이던 사람이 나인데 면회실 문 하나를 열 수 없다는 것이 종이 한 장이 사람 사이에 벽을 세우는구나. 한참 뒤 복도를 지나가던 의사에게 갑순 여사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제대로 식사를 못하셨고 약도 오래 걸은 상태라고. 은주의 손이 무릎 위에서 쥐어졌어요. 은주가 8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챙기던 약과 밥을 동현과 수진이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쪽 유리창 앞으로 갔습니다. 안이 보였어요. 갑순 여사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여위어 있었어요. 은주가 유리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갑순 여사가 고개를 돌렸어요. 유리창 너머 은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갑순 여사의 입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죠. 잘하고 있니?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리창 위에 올려놓은 손끝이 하얗게 눌려 있었어요. 갑순 여사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은주는 유리창에서 손을 떼지 못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동현이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은주를 보고 멈추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왜 왔어? 이제 남이잖아. 은주는 동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보았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복도를 지나 병원 현관을 나서는 은주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습니다. 갑순 여사는 2주 만에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갑순 여사의 걸음이 8년간 이 집에서 보여주었던 걸음과 완전히 달랐어요. 다리를 절지 않았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두 발이 마룻바닥을 고르게 밟으며 똑바로 걸어 들어왔죠. 말도 달랐습니다. 어눌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수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8년 동안 다리를 절고 말이 어눌하던 시어머니가 멀쩡한 모습으로 서 있었으니까요. 수진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갑순 여사가 수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수진 앞에 멈춰서서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진은 소파에서 일어서지 못했어요. 갑순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내가 쓰러졌을 때 도망갔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수진이 입을 열려 했습니다. 갑순 여사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돌아와서는 내가 죽기만 기다렸다. 수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시선이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갑순 여사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내 손주들한테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한 것도 다 안다. 수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갑순 여사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준서가 울면서 꽃집으로 뛰어왔던 날. 수진 아줌마가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래.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그 말을 전했던 겁니다. 갑순 여사는 병원 침대에서 그걸 듣고 있었어요. 갑순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재산은 이미 다 넘겼다. 내 아들한테도 없고 너한테도 없다. 수진의 입이 벌어졌어요. 재산. 수진이 이 집에 돌아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갑순 여사가 아프니까 곧 돌아가실 거라 계산했고 재산이 동현에게 갈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재산이 이미 없다는 말에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여기 있어봐야 가져갈 거 없다. 나가라. 갑순 여사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또렷한 목소리가 거실을 눌렀습니다. 8년 동안 어눌한 말투로만 들어왔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또박또박한 말이 어떤 고함보다 무거웠죠. 수진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어요.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에요. 갑순 여사가 수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박자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너를 엄마라고 부르더냐? 수진의 입이 닫혔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8년 전 아이들을 버리고 떠났고 돌아와서는 도시락 한 번 싸주지 않았고 아이들 앞에서 은주를 깎아내렸습니다. 그 아이들이 수진을 엄마라 부를 리가 없었죠. 수진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모멸감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수진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도망이었어요. 8년 전에는 간병이 싫어서 도망갔고 이번에는 가져갈 것이 없어서 도망간 겁니다. 수진은 이 이야기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동현이 갑순 여사의 재산이 은주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증여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머니가 뇌졸중 후유증으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라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갑순 여사는 이미 준비를 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공증 서류가 있었어요. 증여 당시 정신이 온전했다는 의사 확인서도 있었습니다. 생전 증여 기록이 법적 절차를 모두 밟아 완료되어 있었죠.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고 동현에게 말했어요. 뒤집기 어렵다고.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동현은 은주의 꽃집을 찾아왔어요. 가게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주가 작업대에서 꽃을 다듬고 있었어요. 동현이 은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주야, 돌아와줘. 내가 잘못했어. 은주는 손에 든 꽃줄기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동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보았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해 주세요. 은주가 8년 동안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고 약을 챙기고 아이들을 키울 때 인사 한마디 없이 출근하던 사람이었어요. 수진이 돌아왔을 때 아이들한테는 친엄마가 필요해라며 은주를 내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은주가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본 적이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그만해로 입을 막은 사람이었죠.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미 내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돌아갈 곳은 없어요. 담담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어요.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은주는 그저 사실을 말한 것이었죠.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 더 정확하게는 돌아가고 싶은 곳이 없다는 것. 동현은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은주가 먼저 시선을 거두었어요. 작업대 위에 꽃줄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칼로 줄기를 사선으로 자르고 물올림 양동이에 세웠어요. 동현이 일어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가게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동현이 골목을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은주는 그 뒷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꽃을 다듬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가게 안에는 꽃 냄새와 칼질 소리만 남았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은준의 꽃방은 해운대 뒷골목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단골이 생겼고 주문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매일 새벽 꽃 시장에 나갔고 해가 뜨면 셔터를 올렸죠. 어느 오후 세영이 꽃집에 들렀습니다. 카운터에 기대서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어요. 동현 씨 요즘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뛴대.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은주는 작업대에서 장미줄기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손이 잠깐 멈추었어요. 한 박자.
그리고 다시 칼을 움직였습니다. 줄기를 사선으로 자르고 물올림 양동이에 세웠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영도 더 묻지 않았어요. 커피를 다 마시고 나간다 하며 문을 나갔죠. 가게 안에 은주 혼자 남았습니다. 은주는 잠깐 칼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오래 보지는 않았어요. 곧 다시 꽃을 들었습니다. 은주와 동현은 다시 합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어요. 준서는 주말마다 꽃집에 왔습니다. 뒷방에 가방을 내려놓고 크레파스를 꺼냈어요.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해가 기울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죠. 은주가 주먹밥을 만들어 접시에 놓으면 그림을 그리다 말고 손을 뻗어 집어 먹었습니다. 은주가 손 씻고 먹어 하면 준서가 웃으며 뒷방 세면대로 뛰어갔어요. 하은이는 학교가 끝나면 들렀습니다. 교복 위에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에 서서 꽃 포장을 도와주었어요. 리본 묶는 솜씨가 제법 늘었습니다. 손님이 딸이야? 하고 물으면 하은이가 대답하기 전에 은주가 먼저 웃었어요. 하은이도 따라 웃었죠. 둘 사이에 대답은 필요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은주는 이 아이들의 엄마가 아니었어요. 서류 위에는 아무 관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8년 동안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고 학부모 상담에 빠지지 않고 매주 토요일 바닷가에서 함께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주었던 시간은 이혼 서류 한 장으로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아이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주야, 하은이가 학교 장문대회에서 대상 받았대. 은주가 물었어요. 장문대회? 무슨 주제로? 세영이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제목이 나의 진짜 엄마래. 은주의 손에서 가위가 미끄러졌습니다. 세영이 이어서 말했어요. 매일 새벽 도시락을 싸주던 엄마. 학예회 의상을 밤새 만들어준 엄마. 매주 토요일 바닷가에서 함께 그림을 그려준 엄마. 그린 그림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준 엄마. 하은이가 그 모든 것을 글로 썼다고. 은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게 뒷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죠.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하은아,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뒷방 벽에 준서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꽃집을 그린 그림, 바다를 그린 그림, 은주를 그린 그림. 그 그림들 사이에서 은주가 울고 있었어요. 꽃집 개업 1주년이 지난 어느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공기가 서늘했어요. 은주가 셔터를 올리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에서 꽃을 꺼내 양동이에 세우고 물뿌리개를 들었어요. 물이 꽃잎 위로 떨어졌습니다. 잎사귀가 물을 머금으며 빛을 받았어요. 창밖에서 부산 바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게 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꽃 향기를 흔들었죠. 같은 행위였습니다. 물뿌리개로 물을 주는 것. 이야기의 처음에서 은주는 시댁 베란다에서 남의 허락을 받고 화분에 물을 주었어요. 새벽 어둠 속에서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집에서.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기 가게에서 자기 이름이 걸린 간판 아래에서 자기 꽃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가게 앞을 쓸고 있을 때였어요. 골목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은주는 빗자루를 멈추고 올려다보았어요. 다리를 절지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기울어짐 없이 고든 걸음이었어요. 당당했습니다. 갑순 여사였어요. 손에 작은 화분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걸음을 기억해 주세요. 처음에 갑순 여사는 다리를 절며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시댁 대문 앞에서요. 그 다음에는 은주의 방을 나서며 다리를 절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지금 다리를 절지 않는 당당한 걸음으로 은주를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숨기던 것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갑순 여사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벽에 걸린 준서의 그림들, 냉장고 안에 가득 찬 싱싱한 꽃들, 카운터 위에 쌓인 주문서 더미, 은주가 혼자 힘으로 일으켜 세운 것들을 한 바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은주를 보며 웃었어요. 잘하고 있네. 내 며느리. 은주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병원 유리창 너머 입모양으로만 읽었던 그 말이 이제 소리가 되어 귀에 닿았습니다. 이혼 서류 위에서 끊어진 관계였지만 갑순 여사의 그 한마디가 8년의 무게를 전부 돌려주었어요. 갑순 여사가 들고 온 화분을 내밀었습니다. 은주가 두 손으로 받았어요. 작은 화분이었습니다. 새 흙, 새 뿌리, 새 잎. 시댁 베란다에 있던 화분이 아니었어요. 쓰레기 봉투에 담겼던 그 화분들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 것이었죠. 은주는 그 화분을 가게 창가에 놓았습니다. 물뿌리개를 들어 물을 주었어요. 물이 새 흙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은주가 키운 꽃들이 가득했어요. 벽에는 준서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뒷방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것이었죠. 바깥에서는 부산 바다바람이 골목을 지나 가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꽃을 피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시간, 아무도 안 볼 때 챙겨준 밥 한 끼, 새벽에 몰래 확인한 부엌 불빛,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사람의 진심이 되는 거겠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류에 남지 않아도 진심으로 쌓은 시간은 어딘가에 반드시 뿌리를 내립니다. 늦게 피는 꽃이 못난 꽃이 아니에요. 제때 피지 못한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이었던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